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막말 비난으로 핵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천치, 바보, 서울관역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박철현 기자, 최근 북한 동향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18일 ICBM을 쏘고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정상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도발에 유엔에서는 올해 10번째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 반응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2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한미의 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은 외면하고 북한만 거론한 건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시비하면 누구든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뒤인 그제는 한미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더 높은 수위의 담화를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향해 천치 바보, 멍텅구리, 미국의 졸개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자꾸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기를 언급하며 그때는 적어도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은 서울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관역 언급은 과거 서울 불바다 위협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단장이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위협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마다 북한이 꺼내들던 협박 카드와 유사한 언급으로 대남 위협을 노골화한 겁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시위의 맹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 누구도 북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질 거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월드컵 개최가 가능하다. 지안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느 나라든지 월드컵 개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비유적인 표현으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도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합니다. 월드컵 중계도 시작했다면서요? 네. 북한 조선중앙TV는 월드컵 개막 경기가 열린 21일 당일부터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 대회가 카타르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전부터 이번 대회 이변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전 등 주요 경기도 잇따라 녹화 중계했는데요. 슛! 네, 골이 됐습니다. 예, 경기 시간 53분경 사우디아라비아 팀의 10번 살림 알 다우사리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 곳곳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게 눈에 띄네요. 현대나 코카콜라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 광고는 모두 가렸습니다. 관중석에 걸린 태극기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또 개막식에서 BTS 멤버 정국이 공연했다는 사실 역시 전하지 않았습니다. 녹화이긴 해도 예전에 비하면 꽤 신속하게 중계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전에는 통상 경기가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 방송을 했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16강 이후 경기만 녹화 중계했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예선전부터 빠르면 당일 경기도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에 속한 메이커 팀과 볼스카 팀 사이의 경기 소식입니다. 그 경기는 0대 0으로 비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북한이 중계료를 따로 내지는 않죠. 북한은 통상 국제대회나 유럽 축구 등을 중계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아시아 방송협의회가 있죠. 여기서 그냥 주는 경우가 있고 유럽에서 무료로 개도국 형태에 주는 형태가 있는데 자기들이
재원을 가지고 사서 중계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계도 피파 요청에 따라 한반도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피파에 양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시간 중계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도 월드컵을 즐기고 있군요. 북한 대외선전 SNS에는 이번 월드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22번째로 열리는 월드컵인데 경기감 없이 출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해외 유명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기도 하고 로날도, 메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경쟁하는 선수 음바페 선수가 현재 주목됩니다. 특정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냅니다. 메시와 로날도가 이번에 경기도 마지막 경기가 축구애들도 그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중도 포기했는데요. 관련 보도와 영상을 잇따라 내보내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이 어린이가 둘째 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나타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후계 구도를 시사한 거다.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발사 준비 끝. 전략 무력의 절대적 힘을 또다시 과시하게 될 역사의 시각은 도래했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 발사 현장. 김정은 위원장이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북한 방송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높여 부른 여자 어린이. 하늘을 향해 발사 준비를 마친 초대형 미사일 앞을 김 위원장과 함께 대화하며 걷습니다. 미사일의 이동과 발사의 전 과정, 미사일 발사 책임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심지어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시계를 손에 쥐고 지휘 테이블 곁에 서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상황을 모니터할 때까지 딸과 함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가 둘째 딸 김주애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리설주와 결혼한 김 위원장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낳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말에서 13년 초 사이에 태어난 김주애 위로는 2010년생 오빠가, 아래로는 2017년생 동생이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발사할 때 같이 온 다른 둘째 딸 김주연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은 2013년 방북한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들어왔습니다. 키가 김 위원장의 어깨를 넘어설 정도로 또래에 비해 큰데 키가 크고 체격이 있다는 국정원의 기존 정보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10살밖에 안 된 둘째 딸을, 그것도 미사일 발사장에서 공개한 이유는 뭘까? 일부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 후보군으로 삼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ICBM 시험 발사한 날을 사변적인 날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또 ICBM 가까이까지 갔던 것은 즉흥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바로 김주애가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승계할 인물이라는 거, 후계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미 3대째 세습을 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자녀 중 하나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후계자 자격으로 화면에 공개된 것은 20대 때인 2010년 9월이었지만 북한의 문헌들은 그가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했고 10대 때 이미 후계 수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둘째 딸을 콕 집어 공개한 것도 일찌감치 후계 수업을 시작하거나 후계 구도와 관련한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심산이라는 겁니다. 김주애가 노동신문 2면 3면에 그 얼굴이 나오고 김정은의 딸로 이제 공개된 이상 평범한 어떤 청소년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자랄 수밖에 없고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김주애를
이제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후계자가 될 첫째 아들은 감추고 다른 목적으로 둘째 딸을 대동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와 직접 연관된 인물은 노출시키면 안 되죠. 김정은의 이미지라든가 또 김정은의 어떤 가계가 갖고 있는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선전, 프로파간다적 측면이 오히려 이제 둘째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후계 체제를 공론화하기에는 이른 만큼 후계 구도보다는 미사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 김씨 일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의 의도로 기획됐다는 겁니다. 일단 공개석상에 등장한 만큼 둘째 딸 김주애는 과거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처럼 각종 행사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틀 뒤 노동신문 해설 기사입니다. 핵미사일은 더 이상 어린이들이 폭격기에 어머니를 잃고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대 세력의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딸과 아내를 대동하고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대들의 웃음과 꿈을 위해 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정론을 5천자짜리 노동신문에 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이 핵을 긍정의 담론으로 바꿨습니다. 이 핵을 보유해야 다음 세대를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딸과 아내를 위험한 미사일 발사장에 대동한 것은 역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화성 17형이라는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한 상당한 그 신뢰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 비행을 못하고 실패했다면 아마 이제 딸을 데리고 나가도 공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 사거리의 미사일로 한국, 미국, 일본을 위협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그 위험한 무기가 아이들의 미래와 웃음을 지켜준다고 주장하는 북한. 동시에 현대사 초유의 4대 세습에 대한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독감도 우려가 되고 있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2008년에는 남한의 의사들이 평양의대병원에 소아병동을 개원하고 협력했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에 이 김수연 박사님이 남북 의료 교류에 참여했던 보건 전문가신데요. 요즘 남북 관계 보면서 좀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남측 의사와 그리고 보건 전문가 20명, 북측 의사와 그리고 병원 관계자 40명이 이 새로 지은 소아병동에 모여서 관련 분야별로 학술 대회도 하고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의학 서적이라든지 학술지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 만들어서 이제 비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조금 요청이 있어서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한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도 많이 낡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교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뭐 TV를 켜면 다양한 뭐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또 인터넷에서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건강상식이라는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주기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네, 코로나 재유행에 독감까지 우려되는 최근에는 돌림 감기에 대한 정보를 전문의 인터뷰와 CG를 활용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돌림 감기는 동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면은 돌림 감기를 쉽게 경과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질병과 대처법도 소개합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깔깔하면 무턱대고 아무 눈약이나 망탕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눈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전조 증상과 구급 치료, 예방법까지 소개하는데요.
질병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한 생활 습관이나 운동 상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왼손을 앞으로 고추 펴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가 있는 쪽에 가져다 댑니다. 오른팔을 구부리면서 왼팔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네, 저런 거 보면 꼭 따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는 정말 중병에 걸린 게 아니면 병원에 잘 가지 않거든요.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 TB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예방이나 방역의 책임은 주로 국가에 있지만 국가가 그만큼 역량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개인에게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에서도 건강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내보내는 것은 TV만큼 좋은 정보 수단이 없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뭐 평소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기도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요즘 화제가 되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있는 제1백화점인데요. 다양한 제품들 틈에서 건강식품도 눈에 띕니다. 네, 푸른 인삼이라고 불리는 채소로 만든 푸른 인삼씨 원액과 푸른 인삼씨 가루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저도 푸른 인삼은 모르지만 이 채소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크라라고 하고 이걸 썰게 되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뮤신이라는 물질이고 이제 위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북한 TV 보면은 뭐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은 영양제라던가 임산부 영양제라던가 콜라겐 영양제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시장화가 되고 좀 돈을 만지는 좀 생활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사실 또 당국의 입장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계속 민생, 삶의 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라던가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나 의료 현실을 알고 싶어도 정보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 국제기구 조사, 통계조사가 중요하죠. 국제보건기구 WHO는 2019년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개발도상국처럼 이제 뭐 감염성,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비감염성 질환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암과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뭐 아니면은 뭐 만성 질환인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2, 3위를 보면 사실 순위만 좀 달랐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이제 남한과 북측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북한 사망 원인 중에서 이제 1위가 뇌졸중, 2위가 암,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 폐질환, 결핵 순이고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자살 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뭐 저체중이라든지 영양실조, 선천성 기형, 뇌수막염 같은 그런 역류화 사망 질환도 사망 원인 중에 꼽히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장비 부분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런 암과 관련돼서 본인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잘 못 받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굉장히 발전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이제 사망되는 그런 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수준인 국가들은 어떤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북한이 비전염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보통 뭐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이런 곳들은 한 60-70%거든요. 근데 북한은 80%의 사망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거든요. 그 원인을 좀 따져봤더니 주로 심혈관계 질환이랑 폐질환이에요. 결국 술, 담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술, 담배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 같은 것들이 어렵고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 질병의 예방 이런 것들은 국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국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WHO에서도 몇 가지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 비전염성 질병 관리에 대해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북한은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병은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북한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의 건강 검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의학이 본질적으로 예방의학이라면서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 건강 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평양에서 열렸던 건강 및 의료기구 관련 박람회 모습인데요. 가정용 건강검진기가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개발사에서는 이번에 사람들이 자체로 자기의 체질을 분석도 해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정용 건강검진기와 건강운동 발충기제를 개발하여 전시에 출품하였습니다. 기계를 보니까 체중 측정하고 그리고 BMI, 비만율이 얼마나 높은지, 체지방이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정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건강검진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호담당 의사가 이제 방문해서 체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에 이제 호담당 의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의 의사가 한 1,200명 정도의 사람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어떤 질병이라는 건 예방과 치료잖아요. 근데 치료라는 거는 의료 기술이라던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의료 기술이나 인력은 사실상 그렇게 훌륭한 수준이 못 되다 보니까 예방에 좀 더 집중해서 아예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좀 국가가 신경을 쓰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탈북민 분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호담당 의사가 존재하는 건 알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하려면 그만큼 그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의사들이 형편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실 병원 밖에서 비법적으로 자기가 왕진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돈벌이를 하느라고 바빠서 이 무상치료제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도나 시스템만 보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주민들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현재 이제 북한은 그 감염성 질환과 그 비감염성 질환 이중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기구, 약품, 그리고 의료인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환의 이제 남북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높아지려면 건강이나 보건에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져야만 건강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술, 담배밖에는 기호식품이 없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민생이 좋아져야 되고, 그럼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결국은 국제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의 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TV를 통해서 북한의 건강 상식도 알아봤는데요. 잘 먹고 잘 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가을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말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고 흔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 주변에서 춤이나 노래에 재주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민족인 만큼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 탈북민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을 노래에 담아 선보인 그 현장,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년 전 서울 마곡지구에 둥지를 튼 남북통합문화센터. 센터 로비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탈북민 노래자랑대회 결선에 진출한 참가자와 그 가족,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출연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출연하면 조금 중축에는 들겠다고 왔더니 맨 잘하는 사람들만 왔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리허설이 진행되면서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는데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 주민과 같이 어울리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취하고 남한 주민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통의 계기를 저희가 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문화공간이죠. 이곳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잠시 후 탈북민 노래자랑 대회가 열립니다. 어떤 노래로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함께 관람해 보시죠. 인근 주민 등 관람객들이 하나 둘 입장하고 탈북 방송인의 사회로 대회에 막이 오릅니다. 평양에서 멀리뛰기 선수를 했다는 첫 번째 참가자. 멀리뛰기를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제가 정착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그날들이. 두 번째로 나온 32살의 최연소 참가자는 남한에서 낳은 딸 셋의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아리랑 선율을 잔잔하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진 무대 복장으로 등장한 81살의 최고령 참가자. 올 때는 식구 10명이 6번에 걸쳐서 왔지만 지금은 20년 사이에 애들이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가고 손자 손녀를 낳고 해서 23명이 됐습니다. 이야, 대가족이구만요. 축하드립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냐 오늘을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나이 먹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말 내가 나이만 더 젊었다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40대 탈북 여성도 숨겨왔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네, 저는 2020년 술 안주가 아니고요. 평안남도 안주에서 온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참가자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표현한 트로트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70년 세월 끝까지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나. 내용이 북도 있다시피 남과 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부르면 이게 오늘 주제에서 좀 뜻이 깊지 않겠나 해가지고. 탈북 후 겪은 공황장애를 노래로 극복하기도 했고요. 이 무대만 딱 서면 내가 이게 살아있다는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가도 이렇게 무대에서 저렇게 해주면 제가 진짜 다 지치고도 제가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혹독한 암 치료를 견뎌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잘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북한이었으면 그저 유방암인지는 뭔지도 모르고 죽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몸에 대한민국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후원열도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진정성이 전해졌던 탈북민 14명의 열창. 그중 3년 전 양강도에서 탈북해 전라도에서 남남북녀 가정을 꾸렸다는 30대 여성은 갓 돌이 된 아기 앞에서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대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저희 탈북민들이 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도 치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너무 소중하고요. 잠든 아기를 안고 있던 전라도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또 신랑이 또 오늘 아침 6시부터 운전해 준 그 힘이 있었나 봐요. 일도 안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각자의 특별한 사연들이 녹여진 특별했던 노래들과 함께했던 시간. 사실 이게 오늘 뭐 남과 북과 북과 남이 함께 뭔가 경합이라기보다는 잔치였잖아요. 근데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깊은 사연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노래 실력도 출중하시고 저도 어느샌가 이렇게 뭐 평가라기보다는 정말 즐기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남북의 주민들은 그렇게 또 한 번 조그마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뇌물샘, 화물샘. 화오화. 말해봐, 생각나는 거 있어? 과목내. 말하거나 웃을 때 두 볼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인 보조개는 북한에서 보조개, 볼우물 외에도 오목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볼의 가벼운 오목샘이 온폭 패였다와 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보조개가 왜 오목샘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오목쌤. 1%도 근접을 하지 못했어. 듣다 보니까 약간 한국말이랑 잘 엮여 있는 것 같아. 요즘 월드컵 보느라 밤잠 설치는 분들 많죠. 첫 상대 우루과이와의 경기 비기긴 했지만 투혼을 발휘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네, 모레 저녁에는 가나와의 경기가 열리죠. 우리 선수들 멋진 경기로 좋은 소식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